리웨는 차장 밖으로 팔을 뻗어 미셀 영감이 내민 목 밑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일종의 나무마디 같은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누워있도록 하시죠. 체온도 재보시고 오후에 가볼 테니까요. 수위가 떠나자 리웨는 파늘로 신부에게 쥐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아, 신부가 대답했다. 그저 유행병이겠죠, 뭐. 그는 둥근 안경 너머로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리웨는 아내가 요양소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의 전보를 다시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에 치료했던 일이 있는 시청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랫동안 대동맥 협착 증세로 고생한 사람인데 가난했으므로 리웨는 그를 무료로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네,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제 이웃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매우 급한 일인 듯 싶었다. 리웨는 수위 생각을 했으나 그는 나중에 보러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몇 분 후에 의사는 변두리 구역에 있는 페데르브가의 보잘것없는 건물에 들어섰다. 서늘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계단 중간에서 마중 나온 서기 조세프 그랑을 만났다. 서기는 신쯤 되어 보이고 턱까지 길게 뻗은 콧수염을 기른 어깨가 좁고 팔다리가 야인 사람이었다. 좀 나아가는군요. 하지만 꼭 일을 당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리에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계속 코를 풀어댔다. 건물 맨 꼭대기인 3층의 왼쪽 문에 이르러 리웨는 붉은 분필로 쓰여진 들어오시오. 나는 목을 매달았어. 라는 글씨를 읽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이 한쪽 구석으로 밀어져 있고 뒤집힌 의자 위에 동아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동아줄은 아무도 매달지 않은 채 허공에 늘어져 있었다. 아주 간단한 말을 할 때조차도 늘 적절한 표현을 찾느라 더듬거리는 그랑이 말했다. 때마침 제가 와서 풀어주었어요.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 글씨가 눈에 띄었을 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저는 장난인 줄 알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불길하기까지 했어요. 그는 머리를 긁으면서 말을 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저는 들어갔지요. 그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 밟기는 하지만 가구라고는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방의 문턱에 섰다. 뚱뚱하고 키가 작은 남자가 구리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쉬고 있다가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의사가 멈춰섰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사이에 그에게서 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방 구석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리웨는 침대 쪽으로 갔다. 그 사내는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척추는 그대로 괜찮았다. 물론 약간의 질식 증상은 있었다. 그래도 엑스레이는 찍어야 할 것 같았다. 의사는 강심제 주사를 한 대 놓은 후 며칠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내는 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리에가 그랑에게 경찰서에 알렸느냐고 묻자 서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렇겠지요. 그럼 내가 알리지요. 리에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환자가 몸을 꿈틀거리더니 일어나서 자기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항의조로 말했다. 진정해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날 믿어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요. 리에가 말했다. 환자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내질렀다. 그리고 그는 뒤로 나자빠져 훌쩍거리며
코타르 씨, 잘 좀 생각해봐요. 의사에겐 책임이 있는 법이요. 예컨대 만약 당신이 또 그럴 마음이 생긴다면. 코타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건 단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랬던 거고 자기로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웨는 처방전을 써주었다. 알겠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그렇게 합시다. 2, 3일 지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못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칭계참에서 리웨는 그랑에게 자기는 결국 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나 경찰서장에게 이 일에 대한 조사는 이틀 후에나 하도록 부탁하겠다고 말하며 물었다. 오늘 밤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 사람 가족은 있나요?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지켜보죠. 서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다. 저 사람을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도와야지요. 리웨는 그 집 복도에서 기계적으로 이 구석 저 구석을 둘러보며 그랑에게 그 동네에서는 쥐들이 완전히 사라졌느냐고 물었다. 서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이 그에게 쥐 얘기를 했으나 그는 원래 동네 소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다.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리웨가 말했다. 리웨는 이미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서둘러서 수위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석간신문의 판매원들이 쥐들의 치매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리웨는 환자의 침대 밖으로 몸을 반쯤 기울이고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목덜미에 대고 몹시 아파하면서 불구레한 담즙을 오물깡통에다 토해 놓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애를 쓰다가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환자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도 5분이었으며 목의 임파선과 팔다리가 부어올랐고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몸 안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이 망할 놈의 통증이 온통 나라를 불살라버리는 것 같아요.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한 입 밖으로 겨우 말을 씹어 뱉듯이 끊었다 이었다 하며 그는 두통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을 의사에게로 향했다. 수위의 아내는 잠자코 있는 리웨를 근심스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대체 무슨 병입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직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식사를 하지 말고 대신 청정제를 들게 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시고. 마침 수위는 목이 말라붙을 지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리웨는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인 리샤르에게 전화를 했다. 아니요, 리샤르가 말했다. 나는 특별한 징후라고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염증과 더불어 열을 수반하는 환자를 못 봤습니까? 아, 그렇군요. 염증이 몹시 심한 임파선 환자가 2사람 있었군요. 비정상적이었던가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보통 그런 환자란 말이죠. 리샤르가 말했다. 그날 저녁 수미는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그놈의 쥐들에 대한 계속 원망을 퍼부었다. 리웨는 농창, 고착 치료를 시도해보았다. 테레빈 주사에 타는 듯한 아픔에 수위는 더러운 놈들 같으니 하고 외치댔다. 임파선은 부어있었고 손을 대보니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수위의 부위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밤새 지키셔야 합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를 부르세요.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푸르고 습기에 찬 하늘엔 어느새 훈훈한 미풍이 불고 있었다. 미풍은 가장 먼 교회로부터 꽃향기를 날라다 주었다. 거리에서는 아침의 소음이 보통 때보다 더욱 활기 있고 즐겁게 들려왔다. 한 주일 동안 겪었던 그 음침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들의 이 작은 도시는 소생의 날을 맞으리라. 리에 자신도 아내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놓여서 경쾌한 기분으로 수위에게로 갔다. 그의 체온은 아침에 38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기력이 없는 병자는 침대에 누운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좀 나아졌잖아요? 그의 부인이 말했다.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치솟았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짓거렸고 다시 구토를 시작하였다. 목에 임파선이 닿기만 하면 아파서 수위는 가능한 한 머리를 뭔가 멀리 하라는 듯이 보였다. 그의 부인은 침대가에 앉아 두 손을 이불 위에 얹어놓고 환자의 발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그녀는 리에를 쳐다보았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리에가 말했다. 주인을 격리시켜서 특수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전화로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옮겨야겠습니다. 2시간 후 의사와 수의 부인은 구급차 속으로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균 상종들이 뒤덮인 환자의 입으로부터 몇 마디의 말이 단편적으로 튀어나왔다. 쥐들! 하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밀랍 같은 입술은 푸른색으로 변했고 속눈썹은 아래로 처지고 호흡이 거칠고 가빴으며 임파선 때문에 몸이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몸 위에다 이불을 덮고 싶은 듯 아니면 땅 밑에서 무엇인가 쉴 새 없이 그를 부르기라도 하는 듯 수인은 이불 속으로 자꾸 몸을 움츠리며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려 숨을 할달거리고 있었다. 부인은 울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이제 가망이 없을까요? 죽었습니다. 리에가 말했다.